네, 안녕하세요. 신바람 구호교실의 신바람입니다. 자, 오늘 배울 교재는 부산 전교과서 2 4단원의 세 번째 소단원 홍길동전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 114쪽이고요. 오늘도 열심히 공부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바로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홍길동전은 고전 소설인데요. 자, 고전 소설에서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 고전 소설의 몇 가지 특징을 정리하고 들어가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고전 소설의 특징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도 정리해볼까요? 자, 고전 소설의 특징. 자, 고전 소설의 특징 첫 번째 특징은요. 일대기적 구성이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어떠한 인물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이야기를 담아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그 두 번째 특징 한번 살펴보시도록 하시죠. 자, 두 번째 특징은 평면적이며 전형적인 인물이 등장한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평면적이다라는 말은 그 성격이 처음부터 끝까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나쁜 사람이었으면 끝까지 나쁜 사람으로서의 모습을 담고 있고요. 착한 사람이면 끝까지 착한 사람의 특징을 갖고 있는 것이 이제 평면적 인물이다라는 거고요. 전형적 인물이라는 것은 어떠한 계층을 대표하는 인물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비현실적이다. 그리고 우연적이다라는 거죠. 현실 세계에서는 일어나기 어려운 비현실적인 내용이 나오고요. 아주 우연적으로 사건이 전개된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결말이 어떠냐면요. 행복한 결말이에요. 결말이 행복한 결말로 끝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자, 이것이 이제 그 고전 소설의 특징이 되고 네 가지 특징을 잘 기억해 두시고요. 그럼 바로 이제 지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부분의 줄거리. 홍길동은 홍판서와 그의 노비인 춘선 사이에 태어난 서자이다. 홍길동이 뭐죠? 신분이에요. 서자. 그러니까 양반이 아니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노비가 있었고 종이 있었고 그리고 신분제도가 있었다라는 거죠. 본부인이 아닌 딴 여자에게 낳은 아들이 서자인데요. 신분제도가 있었다라는 걸 통해서 이 당시의 사회 모습을 파악할 수 있는데요. 신분제도가 있었다라는 거죠. 신분제 사회였다라는 걸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첩을 둘 수 있었다. 그 축첩제도가 있었다. 사회 모습을 작품에 드러난 사회의 모습을 파악해 두시길 바랍니다. 자, 계속 가볼까요? 길동은 어려서부터 뛰어난 재주를 뽐냈지만 천한 출생 때문에 주변의 천대를 받고 한을 품는다. 이게 갈등의 원인이죠. 천한 출생. 신분 때문에 그런 거죠. 홍판서의 첩인 곡산댁은 길동의 비범한 재주가 자신에게 화를 입힐까 두려워 자객을 시켜 길동을 죽이려고 한다. 그러나 길동은 이러한 음모를 눈치채고 조화를 부려 위기를 벗어난다. 조화를 부렸다. 신통한 일을 벌였다라는 거죠. 비현실적이다라는 거죠. 천한 출생은 바로 갈등의 원인이에요. 집을 떠나온 길동은 도적들의 우두머리가 되고 그 집단의 이름을 가난한 백성을 돕는 무리라는 뜻으로 활빈당을 이끌며 자, 탐관오리들이 부정한 재물을 빼앗아 불쌍한 백성을 돕는다. 탐관오리들은 행실이 깨끗하지 못한 관리, 백성의 재물을 탐내고 빼앗는 관리, 뭐 이런 관리다라는 거다. 계속 가볼까요? 이제 발단 부분입니다. 길동의 조화는 실로 헤아릴 수 없었다. 가마를 타고 장안의 큰 길로 버젓이 돌아다니다가 때로는 각 고을의 밀이 아닌 다음 조정의 높은 벼슬아치 행세하며 수령들을 혼내 주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는 어사행세까지 하였다. 여러 고을의 못된 벼슬아치들을 벌한 다음 대담하게 조정에 장계를 올렸다. 자, 지금 길동이 부린 조화죠. 자, 이것이 바로 길동이 벌인 조화다. 자, 지금 봉건제도 신분질서를 아주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죠. 소신 홍길동은 머리 숙여 아뢰옵니다. 소신이 팔도를 두루 돌아다니다가 백성을 괴롭히고 제 배만 불리는 탐욕스러운 벼슬아치 탐과 놀이가 있어 신이 먼저 벌한 다음 이를 전하께 알리고자 알리옵니다. 장계를 본 임금은 어처구니가 없었다. 이놈이 이런 난리를 치며 돌아다니는데 아무도 잡지 못한단 말인가. 허허, 장차 이를 어찌하랴. 팔도의 감사들이 길동에 대해 올리는 장계가 끊이지 않았으니 임금은 삼정승과 육판소를 모아놓고 근심 어린 얼굴로 물었다. 이는 아마도 사람이 아니라 귀신의 집 같은데 과연 누가 그놈의 정체를 알겠소? 다음 페이지 넘어갈까요? 115쪽입니다. 홍길동을 잡아들일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죠. 나문다고 할까요? 늙은 대신들이 서로 얼굴만 빤히 쳐다 바라보는데 마침 한 신하가 아뢰었다. 듣자오니 홍길동은 이조 판서를 지낸 홍대감의 서자요. 이조 좌랑 홍인형의 배달은 아우라 하옵니다. 자, 이복 형제라는 거죠. 아버지는 같지만 어머니가 다른 형제를 말하는 거죠. 하오니 그 부자를 잡아 물으면 아실 것이옵니다. 임금이 그 말에 용상을 치며 목청을 높였다. 그런 말을 어찌 이제야 하느냐? 그래야 당장 홍대감과 아들 인형을 잡아오라고 의금부에 영을 내렸다. 금부도사가 나줄들을 거느리고 곧바로 홍대감 집으로 달려갔다. 이때 홍대감은 집을 나간 길동이 뜻밖의 도적이 되어 팔도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소식에 마음을 졸이고 있었다. 홍대감은 감히 조정에 알리지도 못하고 차마 모른 척하기도 어려워 혼자 끙끙 앓다 그만 자리에 눕고 말았다. 야, 지금 뭡니까? 지금 이게 혼자 끙끙 앓았다라는 거죠? 이 부분. 이거는 홍대감의 내적 갈등이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다. 한자성어는 뭐죠? 전전긍긍. 쥔태양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왜냐하면 아들이 처벌받을까봐 두렵고 신하로서의 도리를 지켜야 되니까 그 마음 상태에서 갈등을 느끼고 있는 거죠. 홍대감은 병이 깊어지자 맏아들인 인형은 조정에 나가지 않고 집에서 아버지를 돌보고 있었다. 그래서 인형은 조정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금부도사가 들이닥쳐 어명을 전하니 홍대감 댁이 발칵 뒤집혔다. 홍대감과 인형은 곧장 의금부로 끌려갔다. 자, 의금부로 끌려갔다라는 거죠, 지금. 자, 이게 죄인을 신문하던 곳이 의금부인데요. 임금은 먼저 그 아비부터 끌어내라고 했다. 도적 홍길동이 내 자식이라 하고 내가 이미 그 소문을 들었으면 내 앞에 잡아들여 나라의 근심을 더하는 것이 옳지 않으냐? 너희 부자는 이를 알고도 모른 채 했으니 어찌 신하의 도리가 있다 하겠느냐? 지난날 경에게 내린 모든 벼슬을 거두고 또한 공신의 명부에서 그 이름을 지우리라.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실까요? 116페이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임금은 늙고 병든 홍대감을 옥에 가두고 그 대신 인형을 끌어오라고 하였다. 인형은 집안에 화가 미칠 것이라 생각하고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있었다. 그런데 임금이 뜻밖의 영을 내렸다. 길동이란 도적이 너의 배달은 아우가 틀림없으렸다. 빨리 잡아들여 너희 부자의 큰 죄를 씻으라. 길동을 잡아 올리라는 거죠. 임금이 인형에게 기회를 준 것이다. 인형은 썩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 절박한 심정이죠. 아뢰었다. 신에게 태어난 아이가 있어야 사람을 죽이고 달아난 지 몇 해가 지난 나이다. 그동안 살았는지 죽었는지 알지 못해 신의 늙은 아비가 병이 깊어 목숨이 오늘 내일 하옵니다. 이제 그놈이 도적이 되어 날뛰며 성상께 근심을 끼쳤으니 신은 만번 죽어도 억울하지 않사옵니다. 성상이라는 것은 뭐죠? 임금을 높여서 살아있는
임금을 높여서 이르는 말이에요. 하오나 엎드려 바라옵건대 성상께서는 은혜를 베푸셔 신의 아비의 죄를 용서하시고 집에 돌아가 병을 돌보게 하소서. 자, 지금 인형이 같이 있게 생각하는 건 두 가지가 있죠. 임금에게 충성, 아버지에게 효도. 하오면 신이 죽음을 무릅쓰고서라도 길동을 잡아 저희 부자의 죄를 씻을까나이다. 인형은 집안의 운명에 걸린 일이라 연방 머리를 조아리며 간청하였다. 간절하게 부탁하였다 이 소리죠. 그 효성의 마음이 움직였는지 머리를 끄덕였다. 그리하여 아비를 풀어주라 하고 목소리를 누그러뜨려 말하였다. 길동을 잡으려면 그에 걸맞는 벼슬과 권한이 있어야 할 것이다. 경에게 경상감사를 제수하니 1년 안에 쉬이 잡아들이라. 자, 임금이 인형의 효성의 마음을 움직였죠. 그래서 뭐 했어요? 아비를 풀어줬죠. 그래서 또 길동을 잡기에는 걸맞는 벼슬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경상감사를 제수했어요. 그래서 1년 안에 뭐라고? 길동을 잡아들이라고 명령을 내린 거죠. 이게 임금의 명령이죠. 사원이 만극하여 몸둘 바를 모르겠나이다. 인형은 머리가 땅에 닿게 절을 하고 또 하였다. 지금 아주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음은 다음 대궐에서 나온 인형은 집에 돌아와 우선 식구들을 안심시켰다. 그런 다음 곧바로 길을 떠날 채비를 하였다. 길을 떠날 채비를 하였다라는 거죠. 이제 홍길동을 잡으러 떠나는 겁니다. 하루빨리 길동을 잡아 위기를 넘겨야 하기 때문이었다. 인형은 길을 재촉하여 열흘 만에 경상감영에 부임하였다. 관찰사가 이제 직무를 맡아서 보던 관아가 감영이에요. 감영에 도착하자마자 각 고을의 수령들에게 영을 내려 곳곳에 방을 붙이게 하였다. 자, 117쪽으로 넘어가시죠. 어떤 방을 붙이게 하냐? 사람이 지켜야 할 도리 중에 으뜸이 나라에 충성하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일이다. 자, 지금 사람이 지켜야 될 본분 중에 나라의 충성, 부모의 효도하는 일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예절이 분명하고 사람이 의로워지는 것이다. 이를 알지 못하고 임금과 아비의 명을 거역하면 세상에 어찌 그런 자를 용서하랴? 사회적 배경이 어떻다라는 거예요. 충과 효를 중요하게 여겼다는 거죠. 충과 효를 중시하는 사회적 배경, 봉건적 유교사회다라는 거죠. 내하오 길동은 이런 일을 잘 알 것이니 스스로 형을 찾아와 자수하라. 너 때문에 아버님의 병이 깊으시고 성상의 근심이 크시다. 그리하여 성상께서 특별히 나를 경상감사로 삼아 너를 잡아들이라 하셨다. 만일 너를 잡지 못하여 우리 집이 큰 화를 당한다면 어찌하랴? 바라노니 내가 이를 생각하여 일찍 자수하면 너의 죄도 덜고 우리 집도 무사할 것이다. 그러니 깊이 생각하여 스스로 모습을 드러내어라. 스스로 모습을 드러내어라. 자수를 지금 권하고 있죠. 계속 가볼까요? 고을마다 그런 방이 붙은 다음에도 인형은 마음이 초조하여 제대로 일을 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다른 일들은 다 물리치고 오직 길동이 나타나기만을 기다렸다. 자, 며칠 후 한 소년이 감영 앞까지 나귀를 타고 와 감사를 뵙기를 청한다고 하였다. 소년이 말 위에 올라와 인사를 올렸다. 자, 인형이 이상히 여겨 들여보내라 했더니 소년이 말 위에 올라와 인사를 올렸다. 처음에 누군지 알아보지 못하다가 자세히 보니 바로 길동이었다. 인형은 서둘러 주위 사람들을 물리친 다음 길동의 손을 덥석 잡았다.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고 목이 메었다. 자, 왜요? 왜 부들부들 떨리고 목이 메었어요? 길동에 대한 반감과 원망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떠난 뒤 살았는지 죽었는지 알지 못하여 아버님께서 병이 깊으시다. 그런데도 너는 갈수록 불효를 하고 나라에 큰 폐를 끼치는구나. 내가 무슨 마음으로 도적이 되어 이렇게 큰 죄를 짓느냐. 그 때문에 상감께서 진노하시어 너를 잡아들이라 하셨다. 만일
너를 잡지 못하면 우리를 역적으로 다스린다 하셨으니 이를 어찌하랴. 이제 너는 깊이 생각하여 한양으로 올라가 순순히 어명을 따르라. 그래야만 우리 집안이 큰 화를 벗을 수 있느니라. 인형의 태도는 어떤 태도죠? 집안을 중시하는 태도. 가문이죠. 집안을 중시한다는 건 가문을 중시한다는 거예요. 가문을 중시하는 태도예요. 인형은 목소리를 떨며 눈물까지 뚝뚝 흘렸다. 왜요? 왜 눈물까지 뚝뚝 흘렸을까요? 두려움과 걱정으로 인해서 그런 거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시죠. 나문다부터 보시죠. 고개를 숙이고 가만히 듣고 있던 길동이 입을 열었다. 제가 여기 온 것도 아버님과 형님을 위태로운 지경에서 구하고자 함입니다. 하오나 당초에 아버지를 아버지라 하고 형을 형이라 부를 수 있었던들 어찌 이 지경에 이르겠습니까? 자, 이게 뭡니까? 이 부분 호부 호용을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뭐다? 원인이다. 호부 호용을 할 수 없는 길동의 한이죠.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고 형을 형이라 부르는 거. 이 부분 요거를 한자성으로 호부 호용이에요. 불을 아비부 불을 형자 형용자. 자 그러면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한다. 이것이 바로 뭡니까? 갈등의 원인이죠. 신분 차별로 인해서 집을 나가서 도적이 된 거죠. 이제 와서 지난 일을 말해 무엇하오리까? 이제 저를 묶어 한양으로 보내소서. 자수를 하는 거죠. 그런 다음 입을 꾹 다물더니 묻는 말을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다. 경상감사 인형은 이윽고 제아우 길동의 목에 칼을 씌우고 발에 착고를 채웠다. 자,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이제 칼은 뭐예요? 죄인의 목에 끼우고 도망가지 못하게 한 거죠. 그리고 뭐예요? 발목을 묶어놓는 게 착고죠. 그리고 길동을 잡았다는 장계를 적어 서둘러 한양으로 보냈다. 이튿날 인형은 길동을 함거에 실은 뒤 건장하고 날랜 군주 수십 명을 딸려보냈다. 길동을 실은 함거가 밤낮으로 길을 재촉하여 한양으로 가는데 함거가 지나는 길목마다 각 거울의 백성들이 소문을 듣거나 구경을 하느나 발 디딜 틈이 없었다. 발 디딜 틈이 없었다. 아주 못돼요. 인산인해다 이 소리죠. 사람이 산처럼 많다 이 소리예요. 산과 바다처럼 인산인해. 자, 백성들을 구제하는 길동에 대한 그 백성들의 관심이 많았다라는 거죠. 한편 그 무렵에서는 한바탕 소동이 벌어지고 있었다. 팔도의 감사들이 똑같은 길동을 잡아 올린다는 장계를 올린 것이다. 대거라는 이유로 뒤숭숭하였다. 이윽고 팔도에서 보낸 한거들이 속속 도착하였다. 그런데 팔도에서 잡아 올린 8명의 길동이 정말 한결같이 똑같은 모습이었다. 8명의 길동이 나온 거죠. 현실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죠. 고전수설의 특징이죠. 이게 바로 비현실성이라는 거예요. 좀 어려운 말로 전기성, 똑같은 말입니다. 기이하다 이 소리죠. 임금이 신하들을 모두 거느리고 나와 팔도에서 잡아 올린 8길동을 친히 문초하였다. 그렇지만 끌려 나오는 길동마다 한사코 고개를 저으며 서로 미루는 것이었다. 내가 진짜지 나는 홍길동이 아니야. 무슨 소리야. 내가 분명한데. 엉뚱하게 나한테 뒤집어 씌워?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시죠. 119쪽입니다. 자, 다른 사람은 몰라도 그 아비는 자식을 알아볼 수 있을 것이다. 저 8도덕들 중에서 경의 아들을 찾아내라. 그러나 홍대감이 보기에도 누가 진짜인지 모를 정도로 감쪽 같았다. 홍대감은 임금 앞이라 더욱 두려운 마음에 눈을 부릅뜨고 찬찬히 살펴보았지만 결국 머리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찾아낼 수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다 겨우 생각난 듯 임금께 아뢰었다. 신이 이렇듯 성상께 불중한 죄를 지었으니 어찌 신하의 도리라 하오리까? 신의 천한 자식은 다리에 붉은 점이 있사오니 그것으로 가려낼 수 있을 것이옵니다. 진짜 길동의 특징이죠. 다리에 붉은 점.
홍대감은 그렇게 아랜 다음 저희끼리 제멋대로 다투는 여덟 길동을 향하여 꾸짖었다. 위로는 상감이 계시고 아래로는 내 아비가 있다. 그런데도 너희가 이렇게 무엄하니 죽는 것을 아까워 말라. 무엇을 홍대감이 중시하는 건 뭐죠? 춤과 효. 내세워서 길동을 꾸짖는 거죠. 길동을 꾸짖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만 피를 토하여 그대로 기절하여 버렸다. 임금과 신하가 놀라 의원을 불렀으나 홍대감은 좀처럼 깨어나지 못하였다. 여덟 길동이 비로소 저희끼리 다투던 것을 멈추고 눈물을 뚝뚝 흘리기 시작하였다. 그러더니 각각 대추만한 알약을 꺼내 홍대감의 입에 넣어주었다. 홍대감은 한참을 겨우 눈을 뜨고 정신을 차렸다. 홍대감이 깨어나자 여덟 길동이 임금에게 아뢰었다. 신의 아비가 나라의 은혜를 입어 그동안 부귀영화를 누렸으니 신이 어찌 분에 넘치는 짓을 하오리까. 하오나 신은 종의 자식이라 하여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여 가슴에 맺힌 한이 깊습니다. 그리하여 세상을 등지고 도적의 무리에 들어가 그 우두머리가 된 것입니다. 자, 요거 기억니은으로 묶어볼까요? 여기 된 것입니다. 니은으로 묶으시고요. 아버지를 기억으로 묶으시죠. 이것이 바로 현실에 대한 홍길동의 불만이죠. 뭐예요? 적소차별, 적자와 서자의 차별. 하오나 선량한 백성의 것은 터럭 하나 건드리지 않았고 탐관오리들의 재물만 거두어 가난한 백성들에게 돌려주었나이다. 자, 부패한 관리들에 대한 비판의식이 있고요. 백성들에 대한 길동의 사랑이 드러나는 부분이죠. 임금은 한 나라의 어버이라 하였으니 백성이 나라의 곡식을 먹는 것은 그 어버이의 것을 먹는 것과 같은 이치옵니다. 이제 곧 소신은 이 나라를 떠날 곳이옵니다. 전하께서는 부디 저를 잡으라는 영을 거두소서. 말을 마친 여덟 길동이 그 자리에 털썩털썩 거꾸로 졌는데 다름 아닌 풀로 엮은 허수아비였다. 자, 120쪽 넘어가시죠. 말을 마치고요. 나문단 보실까요? 여덟 길동이 그 자리에 털썩털썩 거꾸로 졌는데 다름 아닌 풀로 엮은 허수아비다. 이것도 뭐요? 현실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이죠. 비현실적이죠. 임금이 한편으로는 놀랍고 한편으로는 어처구니가 없어 용상을 치며 화를 냈다. 이처럼 해괴한 짓으로 짐을 노리다니 이제 누구라도 길동을 잡아들이면 제가 원하는 뱃슬을 주겠노라. 그러나 선뜻 길동을 잡겠다고 나서는 이가 없었다. 그저 선 문치를 보며 황공하다는 말만 되풀이할 뿐이었다. 그런데 이날 오후 사대문에 일제히 방이 붙었다. 홍길동은 평생 하늘 풀 길이 없으나 전하께서 병조판서를 제수하시면 스스로 나아가 잡히오리다. 병조판서를 준다. 그러면 뭐 하겠다? 자수하겠다. 이건 뭐죠? 병소판서를 준다라는 것. 이것은 길동의 꿈인 뭐죠? 신분차별, 적서차별 제도가 없어지는 거죠. 극복하는 것. 그리하여 임금이 신하들과 함께 이 일을 의논하였는데 아침에는 서로 눈치만 보며 꿀먹은 벙어리이던 대신들이 이번에는 한 목소리로 반대하고 나섰다. 그 도적이 나라에 큰 공이 없고 설사 공이 있다 하여도 천한 신분이라 그리할 수 없습니다. 병조판서를 제수할 수 없는 이유. 첫 번째가 뭐다? 큰 공이 없다. 1번 공이 없다. 천한 신분이다. 병조판서를 제수할 수 없는 이유 2번이죠. 물은 아무리 맑은 물도 탁한 물이 흘러들면 함께 더러워지는 법입니다. 더러워진다. 이거 무슨 소리예요? 맑은 물은 뭐를 상징하는 겁니까? 맑은 물은 신분 제도를 비유하는 거죠.
탁한 물은 뭐를 상징하는 거예요? 서자를 비유하는 거예요. 홍길동을 비유하는 거예요. 함께 더러워진다라는 건 뭐를 의미하는 거예요? 신분제도가 혼란스러워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홍길동에게 병조판서를 제수할 수 없는 이유 3번이죠. 홍길동에게 벼슬을 주면 신분제도가 혼란해진다 이 소리예요. 일찍이 태조께서 이 나라를 세우신 뒤 역적의 무리가 서울을 앞세워 왕위를 넘보았습니다. 그런 까닭으로 서울에게는 벼슬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 저 도적을 잡으려다 잡지 못하고 도리어 벼슬을 내리시면 어찌 나라에 위신이 서고 이웃나라에 얼굴을 들 수 있겠습니까? 병조판서를 제수할 수 없는 이유 네 번째가 지금 나라에 위신이 서고 이웃나라에 얼굴을 들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벼슬을 주어서는 안 된다. 반대하는 이유 4번. 만일 길동을 잡는 자가 있으면 차라리 그 자를 병조판서로 삼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래서 지금 병조판서를 요구하는 길동의 요구에 일제히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있는 벼슬아치들이에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죠. 121페이지입니다. 조선을 세운 태조 이성계에는 두 부인이 있었다. 자, 기록으로 묶어볼까요? 이거는 지금 작가가 하는 말입니다. 첫째 부인 신의 왕후 한씨는 이성계가 왕이 되기 전에 6남 미녀를 남기고 세상을 뜨고 말았다. 그리하여 이성계가 왕이 된 뒤 둘째 부인인 강씨가 신덕 왕후가 되었다. 태조는 신덕 왕후가 낳은 이남 일녀 중 방석에게 왕위를 물려주려 하였다. 그러자 신의 왕후 다섯째 아들 방원이 방석을 왕으로 받들려는 무리를 없애고 제 둘째 형 방화를 왕으로 내세웠다. 이게 정종이죠. 그리고 다시 형을 이어 자신이 세 번째 임금 태종이 되었다. 이때부터 본부인과 첩을 엄히 구분하고 차별하기 시작하였다. 본부인이 낳지 않은 자식들은 실력이 있어도 벼슬을 할 수 없어 길동처럼 신세를 한탄하며 세월을 보내야 했다. 그래서 요거는 누가 하는 말이죠? 작가가 직접 하는 얘기예요. 작가의 직접 개입이에요. 이걸 좀 어려운 말로 편집자적 논평이라고 하는데요. 사건을 뭐하기 위해서 요약적으로 전개하기 위해서 짧고 간결하게 전개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이것이 고전수설의 특징입니다. 작가가 직접 개입해서 사건 요약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본부이 낳은 자식 외에는 벼슬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여러 대신이 옛일을 떠올리면 일제히 반대하니 임금도 차마 길동에게 벼슬을 내릴 수 없었다. 그렇다고 선뜻 길동을 잡겠다고 나서는 신하도 없었다. 임금은 할 수 없이 경삼강사 홍인영에게 하루빨리 진짜 길동을 잡아 올리라고 재촉하는 영을 내렸다. 경상강사 인영은 자아를 잡아 올린 뒤 이제나 저제나 대궐 소식만 목을 빼고 기다렸다. 이윽고 고대하던 임금의 교지가 도착하였다. 인영은 북쪽 대궐을 향한 네 번 절하고 교지를 받아들였다. 임금의 교지를 받을 때 하는 예절이 북쪽을 향해서 임금이 계시던 곳을 향해서 네 번 절을 하고 받는 게 그게 예절이었어요. 경희하고 길동을 잡아오라 하였거늘 허수아비를 보내 짐을 놀리고 조정을 소란하게 하여 경희죄가 더욱 크다. 아직은 죄를 따지지 않을 테니 속히 진짜 길동을 잡아올려 화를 면하라. 길동을 잡아와야지만 화를 면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지를 읽던 부들부들 떨렸다. 그날 밤 인형은 엎치락뒤치락 잠을 이루지 못하다가 가명뜰에 나와 이 생각 저 생각으로 소선했다. 그때 문득 대들보 위에서 시커먼 그림자가 휘리릭 내려왔다. 그림자가 저벅저벅 다가오는데 다름 아닌 길동이었다. 122쪽으로 넘어가시죠. 인형은 반가우면서도 한편 길동이 저를 속인 것이 못내 서운하였다. 이 철없는 것아 내가 위로는 임금을 속이고 아래로는 아버님과 형의 말을 듣지 않는구나. 너 때문에 나라가 어지럽고 아버님 근심도 크시다. 기쁘시다. 내가 장차 집안을 다 말아먹을 셈이냐. 집안이 망할 것을 걱정하고 있죠. 길동이 태연하게 대답하였다. 형님은 조금도 염려하지 마시고 다시 저를 묶고 한양으로 보내소서. 다만 저를 호송하는 장교와 군주들은 부모가 없거나 식구와 자식이 딸리지 않은 이들로 뽑으십시오. 나머지는 제가 알아서 처리하겠습니다. 왜 도대체 부모가 없거나 식구와 자식이 딸리지 않은 이들로 뽑아라. 왜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이것은 뭐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미처 쳐져 있는 기억이죠? 이것은 힘없는 사람들,
사람들, 가족이 없는 사람들로 자신을 호송하도록 요구한 거죠. 힘없는 사람들을 배려하는 마음이에요. 부모가 있으면 오랫동안 떨어져 있어야 되잖아요. 한양까지 끌고 올라가려면,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인형은 이번에도 화수어비가 아닐까 의심이 들었다. 그래서 부랴부랴 길동의 다리를 살펴보니 과연 붉은 점이 있었다. 인형은 그제야 군졸들을 불러 길동의 팔과 다리를 다음날 길동은 또다시 한양으로 떠나간 함과에 갇힌 신세가 되었지만 낯빛 하나 변하지 않고 태어나였다. 낯빛 하나 변하지 않고 태어나였다. 어때요? 길동의 성격은 배포가 크다. 당당하다. 인형은 길동의 말대로 식구가 없는 장교와 군졸들만 뽑아 함거에 따르게 하였다. 그리하여 길동을 태운 함거가 여러 날 만에 한양에 이르렀다. 한편 대궐에서는 길동을 잡아온다는 소식에 미리 궁수들을 대기시켜 놓았다. 만일 길동이 엉뚱한 수작을 피우며 화살을 쏘아 잡기 위해서였다. 길동을 신고 남대문에 도착하자 궁수들이 우르르 몰려나가 함거를 에워쌌다. 개미 한 마리 빠져나갈 틈이 없어 보였다. 그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던 길동이 호송 장교와 군졸들에게 말했다. 내가 여기까지 순순히 잡혀오고 기억으로 못 가보시죠? 전하께서도 내가 끌려오는 것을 이미 알고 계시므로 너희가 큰 벌을 받지는 않으리라. 자, 이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일단 지금 내가 뭐 할 거예요? 도망갈 것. 홍길동이 함거에서 도망갈 것을 예고하는 말이에요. 임금 앞에서 사라질 것을 예고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도 벌을 받지 않을 것이다라는 거죠. 123쪽으로 넘어가시죠. 그런 다음 길동이 몸을 흔드니 기억으로 묶어보실까요? 쇠사슬이 썩은 동아줄처럼 툭툭 끊어지고 함거가 우지끈 부서졌다. 그리고 순식간에 공중으로 몸을 훌쩍 솟구쳐서 궁수들이 미쳐 손 쓸 틈 없었다. 궁수들은 그저 길동이 공중에서 까마득하게 멀어질 때까지 하늘만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다. 자, 이게 뭐예요? 비현실적인 거죠. 관련된 한자 상호 뭐죠? 닥쳤던 게 지붕 쳐다보듯한다. 이 일을 전해들은 임금은 버럭 성을 내었다. 당장 앞송 장교 군졸들 그리고 궁수들마저 죽이려다가 곰곰이 생각하니 저들의 잘못이라고 할 수 없었다. 그래서 장교와 군졸들만 멀리 귀양을 보내라 하였다. 자,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했네요. 이때 늙은 대신이 아래였다. 전에 그놈이 병조판서가 되면 스스로 모습을 드러내겠다고 하였습니다. 제 소원대로 병조판서 뱃을 내리시면 마땅히 찾아올 것입니다. 그때를 노려 잡으면 좋을까나이다. 길동을 잡을 수 있는 지금 뭐 하는 거죠? 계책이죠. 길동을 잡기 위한 함정이죠. 임금은 그럴듯하다고 여겨 머리를 끄덕였다. 지난번에 반대하던 신하들도 더 이상 나서지 않았다. 그리하여 사대문의 길동에게 병조판서를 제수한다는 방이 붙었다. 병조에서는 부랴부랴 신인 병조판서를 맞아들이기 위해 사방으로 흩어져 길동을 수소문하였다. 하지만 길동이 어디에 있는지 아무도 알 수 없었다. 그때 동대문으로 가마가 들어오는 푸른 도포에 옥대를 두른 소년이 의젓하게 앉아서 문지기에게 일렀다. 성은이 망극하게도 병조판서를 제수하시어 인사드리러 왔노라. 이 소식을 듣고 병조 벼슬아치들이 우르르 몰려나와 길동의 가마를 호위하여 대궐로 향하였다. 이때 대궐에서는 여러 신하들이 모여 머리를 맞대고 의논하였다. 대궐 밖에 무장한 군사들을 매복시켜 놓게 저 도적이 상감께 인사드리고 나오면 한꺼번에 달려들어 해치워야 하네. 지금 뭐예요? 매복시키고 있는 거죠? 그런 음모를 아는지 모르는지 길동을 태운 가마가 궐문 앞에 이르렀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죠. 길동은 가마에서 내려 기억부터 보시죠. 근정전으로 휘적휘적 들어갔다. 근정전.
지금 임금이 계신 곳이죠. 그리고 임금께 나아가 큰절을 하고 아뢰었다. 소신이 제가 깁사온데 도리어 큰 은혜를 베푸시어 만극하옵니다. 이제 하늘의 명을 받아 오늘 전하를 하직하고 조선을 떠나오니 부디 태평성대를 누리소서. 지금 뭐 하는 거죠? 율동이 떠난다는 거죠. 적소차별로 인한 한을 지금 풀어버린 거죠. 병주판서를 제수 받았으니까 이제 조선을 떠나는 거죠. 한이 풀린 거죠. 원길동의 적소차별로 인한 한이 풀리고 갈등이 해소되는 겁니다. 임금이 고개를 끄덕이며 시간을 끄는 동안 대궐 밖 군사들은 이제나 저제나 길동이 나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근정전은 물러나온 길동은 제가 들어온 골문 쪽으로 가지 않았다. 곧바로 몸을 솟구쳐 지붕 위로 튀어오르는 것이었다. 이게 지금 어때요? 이것도 비현실적인 요소죠. 임금과 신하들은 눈이 휘둥그레져서 말을 더듬는 사이 길동은 구름을 타고 유유히 멀어지고 있었다. 대궐 밖에서 단단히 무장을 하고 벼르던 군사들은 그만 맥이 풀리던 임금이 혀를 차며 고개를 저었다. 길동의 신기한 재주는 만국에 드문 일이로다. 과연 저런 놈을 어찌 잡으랴. 제가 지금 조선을 떠난다 하였으니 비록 의심스럽긴 하나 일단은 믿어볼 것이다. 그 재주로 충성을 다하여 나라를 도우면 큰 공을 세울 인지였느니라. 자, 이게 길동의 재주를 뭐 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죠. 다만 국법이 지엄하여 서울이라는 이유 때문에 가까이 두지 못하니 실로 안타까운 일이다. 임금이 그렇게 아쉬워하자 신하들도 그저 멍한 표정으로 아무 말도 하지 못한다. 자, 결국 뭡니까? 국법이 지엄하여 서울이라는 이유 때문에 가까이 두지 못한 실로 안타까운 일이다라는 것은 신분제도의 한계죠. 적소차별제도의 문제점이죠. 훌륭한 인재를 쓰지 못한다는 거죠. 자, 뒷부분 줄거리. 마침내 소원을 이룬 길동은 조선을 떠나 외담섬에 정착하고 군사를 일으켜 율도국을 정벌하여 새 나라를 세운다. 율도국의 왕이 된 길동은 나라를 어질게 다스려 태평성대를 이룬다. 왕이 된 거죠. 결국 이름으로써 신분 철폐를 원하던 길동이 벼슬을 제수받고 그 갈등을 해소하고요. 율도국으로 가서 왕이 됐다라는 것은 조선의 한계를 직면하고 그리고 비판하는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로써 홍길동전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마이노트로 정리하시고요. 관련 문제 꼭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배운 부분 꼭 복습하시고요. 정리하는 습관을 기르시길 바랍니다. 오늘 공부하느라 고생 많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